정말 그 유튜브는 가짜 뉴스예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다만 그러면 10년 동안 계좌에 대한 이체 내역을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 중에 주택이 끼면은 누가 받는 것이 좋겠는가 이걸 따지셔야 돼요. 이거는 혜택이 없어요. 진짜 효자는 혜택을 안 줘요. 이 상속주택은 주택수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세금이 4억 정도 나온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양도해서 양도세 물고, 현금 증여했는데 증여세 물고, 증여세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 물고, 10년 안에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세 합산해서 또 물고, 이게 최악이에요. 상속세는 절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딱 돌아가셔버리면 상속재산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모두 노출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상속주택이 한 채면 무조건 특례가 적용되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채예요. 그러면 두 채 중에 보유기간이 가장 긴 것이 특례주택이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실제로는 하나를 상속받아서 갖고 있고 싶고 하나는 실익이 없어.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팔아야 돼. 근데 그게 더 오래된 보유한 기간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채를 갖고 있어 버리면 팔아야 될 그 주택이 특례주택이 돼버리고 정작 특례를 받아야 할 주택은 혜택을 못 받아버린 결과가 오니까 살아생전에 특례가 적용될 오래된 주택을 매각을 해버리거나 사전증여를 해서 부모님 소유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례주택을 본인이 의도한 대로 특례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속받으실 때 중요한 건데 무주택자가 받는 것하고 유주택자가 받는 것하고 취득세 세율이 달라요. 그게 무주택자가 받으면 0.96%, 1%가 안 되죠. 근데 유주택자가 받으면 3.16%예요. 3배 가까이 돼버리죠. 넘어가죠. 자, 근데 만약에 공동 상속을 받는데 세 사람은 유주택자, 한 사람은 무주택자예요. 그때 무주택자인 사람이 상속인이 0.1%라도 더 가져가면 전체를 무주택자로 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지분이 가장 많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하는 것도 그런 세부담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취득세에서 취득세 중과세 규정 중에 상속주택은 5년간 빼주는데 공동상속 받았을 때 그러면 어떤 거를 누구 집으로 볼 것이냐 할 때도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집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영향을 안 받도록 하려면 이후에 취득하는 집들이 또 있으면 그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영향이 없는 사람한테 지분을 좀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상속과 관련된 주택은 정말 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중요한 건 또 하나, 비과세가 안 되는 집은 상속받아서 6개월 안에 매각을 해버리면 상속세만 내고 양도세는 또 없어요. 처분 시기를 조절해서 세금을 또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나 알아가지고 여기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큰일 납니다. 반드시 이쪽 분야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믹스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절세 플랜을 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절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딱 돌아가셔 버리면 상속 재산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기나 등록에 의해서 모두 노출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상속 재산으로 남길 재산을 본인들이 뭘 소유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고평가되는 자산을 처분해서 저평가되는 자산으로 대체시키거나 또는 그 무수익 자산을 처분해서 살아생전에 자녀들한테 적기에 증여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절세 방법은 없는데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상속 재산을 줄여야 상속세가 줄어들겠죠. 상속 재산을 줄이는 방법은 살아생전에 미리 증여를 해주거나 또는 처분해서 대체 자산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낮아지는 걸로 바꾸는 방법들이 절세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그 중에 제일 절세 방법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첫째는 이게 시간 분산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90세 넘는 분이 50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계시면 대책이 없으세요.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상속재산은 최소한도로 증여 10년 이내 거는 합산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절세 효과는 있다 하지만은 큰 절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 분산이고, 두 번째는 상속세는 유산세라서 남긴 재산에서 세율을 남기지만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라 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분산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세율이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목 분산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 후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상속 후에 양도할 것인지, 양도 후에 증여를 할 것인지, 증여 후에 양도할 것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 양도를 했으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증여를 현금으로 해도 또 증여세를 또 물어야 돼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둘 다 물게 되는데, 만일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다음에 양도를 한다면 증여세는 물지만 양도소득세를 안 물게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수증자가 누구냐, 언제 처분하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하지만 하여튼 핵심적인 거는 양도해서 양도세를 물고 증여하면 증여세를 또 물으면 두 가지 세금이 물지만, 증여 후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세는 물고 양도세는 없을 경우 당연히 세금이 줄어들겠죠.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양도해서 양도세 물고 또 그 현금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또 물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상속 후 양도가 이루어지면 상속 재산가액 6개월 내에 양도가 이루어지면 상속세는 내고 양도세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는 양도해서 양도세 물고, 현금 증여했는데 증여세 물고, 증여세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 물고, 10년 안에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세 합산해서 또 물고, 이게 최악이에요. 이런 경우에 100억대 재산가들을, 그런 재산들을 처분했을 때는 세금만 70% 문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최악이 걸리니까 이렇게 절세 플랜을 짜는 거는 일반인들은, 이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 증여했다 잘못하면 또 세금 폭탄 맞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이거는 꼭 맡기셔서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로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장 접점에서 절세 대책을 세워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 변경에 따른 세금 절세 방법도 있다. 저 경우는 세금이 한 37억 나올 걸 22억으로 줄여졌거든요. 15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걸 가지고 5명의 세무사님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런데 아니 양도 후 증여세는 다 세금 계산하면 똑같잖아요. 증여 후 양도할 생각은 안 하고 양도 후 증여로 세금 계산하니까 똑같으니까 제가 사기꾼이라 해요. 엉터리로 세금을 빼먹으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안 오고 결국 다른 세무사님한테 가서 세금을 37억 내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각 세무사님마다 자기 경험 노하우가 다르고 솔루션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줄어들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한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물어보신 다음에 믿지 않으려면 안 믿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리고 사기는 안 칩니다. 꼭 믿으세요. 주택이라는 것은 상속을 받으면 그런 혜택이 있는데 사전증여 받으면 혜택이 다 날아가 버려요. 특히 부모님이 갖고 계신 그 1세대 1주택 그런 것들은 당연히 세제 혜택을 다 받게 되는데, 영주에 계신 분이 그 양자로 가셨어요. 큰어머니한테 양자로 가셨는데 큰어머니가 나이가 90이 넘으셔서 당신이 돌아가시면 상속받고 복잡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좀 이거를 증여를 해주면 좋겠다 하고 증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주에서 그 시골집을 증여를 받아놨으니까 자기 본인 생각으로는 본인 집이라고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도소득세가 3억 이상이 나왔는데, 요게 제가 세법을 검토해 보니까 그때 고향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어촌 주택 특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증여받은 지 3년 안에만 팔았어도 비과세가 되는데 3년 몇 개월 딱 지나서 그 요건도 안 되고, 그래서 세금을 3억이나 맞으면서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니 세상에 효도를 했더니 나라에서 이렇게 세금 폭탄 떨어뜨리냐고. 제가 봐도 그런 것은 세금 부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외 규정이 없어요. 특히 감면 대상 주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2000년 12월 말 이전에 국민주택 규모 5호 이상을 임대를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그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구 주택들, 옛날 다가구 주택들이 그 혜택을 거의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평가액이, 기준시가 평가액이 굉장히 낮게 돼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 아마 70억짜리 같은 경우가 25억 정도 기준시가로는 평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상속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증여를 미리 해준다고 해서 증여를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증여를 받아서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폭탄입니다. 왜? 증여가액은 27억이고 양도가액은 70억이면 양도 차익이 무려 43억이나 나오잖아요. 상속받아서 만약에 팔았다면 상속을 받으면 감면 혜택을 그대로 승계를 해주거든요. 근데 증여를 하는 거는 그 감면 혜택이 없어져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특례주택들 해당되는 것들이 상속으로 가면 유리한데 사전 증여를 했다가 불리해진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따져보셔야 되고요. 특히 사전 증여를 해버리면은 상속 공제를 받을 때 사전 증여 재산가액은 공제 한도에서 빼버려요. 그러니까 1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증여를 해서 공제를 못 받아버리면 상속세를 또 내게 되죠. 상속 가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증여를 하는 경우 불리한 경우가 있으니까 전문가한테 꼭 상담받고 실행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족법인은 두 가지 경우에 활용을 하는데요. 기존에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딱 아들, 딸 3명 있어. 그럼 아들, 딸 3명만 증여를 한다면 수증자가 3사람이라 관리하기가 어렵진 않죠. 그런데 상속세는 100억짜리 상속재산이다 그러면 50% 세금이 나가지만 그걸 사전에 분산해서 증여를 하면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세가 나가니까 며느리 사이도 3명 있고 손자녀도 6명 있어가지고 만일에 12명한테 증여를 한다. 그러면 5억씩 증여를 해주면 60억을 증여를 한번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증여세는 1인당 한 8, 9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전체도 세금이 얼마 안 되죠. 상속세 반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증여를 해주려면 분산해서 수증자가 많게 해줘야 되는데 사위 며느리를 줬는데 아들, 딸 중에서 그 살다가 이혼한 사람도 있죠. 또 아들, 딸 중에 미성년자도 있죠. 애국 나가서 유학 간 애들도 있죠. 그러면 애국서 뭔가 의사결정을 내려면 법정 대리인 세워야 되고 또 서류 중에 아포스티유라고 복잡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수증자를 늘려서 세금은 줄일 수는 있는데 인별로 개인별로 증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나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내게 되면 이게 경매로 날아가는 상황도 있어요. 강남에 지금 나와 있는 경매 물건들 중에 상당수는 공동 상속을 받거나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내 가지고 경매로 지금 건물이나 부동산이 처분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는 것이 가족법인의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이 가족법인은 모든 의사결정을 대주주가 합니다. 대주주는 지분을 50 플러스 50% 플러스 한 주만 더 갖고 있어도 대주주거든요. 그러면 아들, 딸 3사람이 갖고 있는 지분이 50% 넘을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3명의 자녀가 있으면 2사람 지분을 합치면 과점주주가 되도록 대주주가 되도록 지분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나한테 배당을 해달라, 이 부동산을 처분하자, 전세로 돌리자, 월세로 돌리자, 생각들이 또 막 다르잖아요. 또는 누구는 개발을 하자. 이것들은 대주주가 의사결정하면 무조건 다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사위나 며느리가 이혼해가지고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식에 이사해서 결의를 해야 외부에다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한테 팔 수도 없고 모든 권한 행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법인에 법인화시켜서 의사결정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그런 리스크를 사전에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평가해서 유리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소득세는 최고 50%까지 49.5%까지 내야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올해 1%가 또 올랐습니다만 22%까지만 내도 법인세가 개인소득세보다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개인은 월세를 받아가지고 세금 절반 내버리면 가처분 소득이 50%밖에 안 남잖아요. 법인의 경우는 22%만 남고 나머지는 법인이 갖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걸로 또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유리하죠. 또 하나는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이자 없이 줄 수 있는 돈이 2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족법인한테는 주주 1인당 21억까지 줘도 이자 없이 줘도 가능해요. 그래서 100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하면은 은행에서 대출이 60% 나온다 그러면 60억까지는 은행 대출을 받고 부족한 40억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이자 없이. 그렇게 해서 건물을 사게 되면은 이자를 안 나가니까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인한테 넘길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현물출자 방식이라는 그 방식으로 하면 이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안 하고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내주도록 이율을 시켜줘요. 그래서 자금 부담도 없거든요. 어차피 취득세만 한번 내면 되는데 다만
과밀 억조권력 내에서 5년 이내 신설법인이 과밀 억제권력 내, 이게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법인이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만 중과세 받습니다. 용인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저쪽 광주라든지 파주라든지 과밀 억제권력 밖에다가 법인을 설립해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는 거거든요. 취득세는 개인들이 증여를 받거나 개인들이 취득하나 법인 내나 상속받거나 한 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낼 때 취득세 한 번만 내는 것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하더라도 자금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인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발관을 운영하던 이발사가 이발관을 3차례나 아내가 차려줬는데 도박으로 다 망해먹고 그 집안에 있는 금부치하고 현금을 갖고 가면서 편지지 뒷장에다가 그 미안하다고 그걸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파트를 내 명의로 해놨는데 당신이 사놓은 거니까 그거는 당신 명의로 해가라고 증여계약서 다 써놓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괘씸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파트라도 돌려놓고 갔으니까 등기를 이행한 거죠. 근데 그게 등기를 이행해놨더니 증여가 됐잖아요. 지금은 증여 공제액이 6억이었는데 옛날에는 결혼 연수 고박이 얼마 해가지고 공제가 좀 낮은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해당돼가지고 증여세가 나와버린 거예요. 몇 억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전자제품 그 수공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내역인데 이거를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건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은 다 당신이 번 거예요. 그리고 도박하는 남편 때문에 재산은 다 날리고 그래서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당신 결혼해서 당신 남편이 한 행위 그리고 당신이 그다음에 이 집안을 일으킨 행위 여기에 대해서 다 편지를 써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세청장님한테 탄원서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시어머니께서 글씨를 잘 쓰시는데 세로로 5장을 써주신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착한 일을 했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못됐고 몇 번이나 들어먹고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까 남편이 남겨가고 나왔다는 그 편지지 뒷장에다가 급하게 써놓고 간 편지 그리고 아내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동안의 돈을 어떻게 해서 벌었고 어떻게 해서 아파트를 샀고 왜 남편 명의로 청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연들을 다 써가지고 세무서에다가 탄원서를 냈어요. 제가 쓴 글은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써놓은 편지 봉투에 나온 메모지, 아내의 해명서,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탄원서. 근데 그게 읽어보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아내가 돈 벌었다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아내 건데 남편 명의로 그때 이제 청약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세대주를 할 수밖에 없어서 주택공사에서 당첨된 건 맞지만 실질은 아내 거다. 그래서 명의신탁으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가 취소가 됐거든요. 그때 내 머릿속에 나왔던 그 멘트가 국세청은 살아있다? 제가 지금도 울컥해요. 사람이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소송이 3가지 있다고 그래요. 변호사님들 말씀에 의하면 부부간 이혼 소송, 동업자 간의 소송, 그리고 가족 간의 유류분 소송이라 합니다. 이거는 서로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막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분 소송은 안 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더군다나 상속세까지 추징되는 세금 폭탄이 떨어지니까 반드시 유류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